유례없는 조기 대선으로 우리는 장미꽃이 만발한 5월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됐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청와대 새 주인이 가려집니다. 국민들은 한순간에 나라가 바뀌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과 상식에 충실한 대통령의 모습. 정의, 소탈, 투명, 소통. 하지만 어느 때보다 국정 운영은 공백 없이 메꿔 가야 합니다. 빠른 내각 구성은 물론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에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엄중하고 복잡한 현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죠. 대통령은 앞으로 이곳에서 청와대 참모진, 각 부처 장관들과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논의하게 됩니다. 권위를 버리고 거리를 좁히고 오직 국민만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민심을 잘 헤아리는 것이 최우선이겠죠. 새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수위 기간도 없이 곧바로 직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탄핵 군번을 거치며 대한민국 리더십에 크게 실망한 국민들이 바라는 19대 대통령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자리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서민들이 대통령입니다. 저는 미래 20년 먹거리를 만든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년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나라,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대통령. 위기를 극복할 비전을 제시하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투명하게 밝혀줄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지난 겨울은 국민들에게 아픔의 계절이었습니다. 그 길고 시린 계절을 지나 우리는 또다시 봄을 맞이합니다. 새 희망과 함께 말이죠. 어떤 후보는 광화문 청와대 시대를 열겠다고 합니다. 또 다른 후보는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공약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과 대화하는 청와대가 아닐까요? 청와대가 담장이 높은 구중궁궐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되고 대통령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역시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상, 통합의 대통령을 바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오늘 선거는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될 텐데요. 네.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몇 가지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 네.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투표율이 80%를 넘느냐가 또 상당히 큰 관심사입니다. 네. 이 80%를 넘으면 20년 만에 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3번, 4번의 그 대선에서는 네. 70%대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5년 전에 18대 대선이죠. 18대 대선에서는 75.8%를 기록했어요. 네. 그 전에 17대에서는 더 낮았어요. 많이 낮았네요. 3%. 네. 그러니까 15대에 80%였고 가장 높았던 건 87년 체제 이후에 가장 네. 높았던 건 첫 번째 선거였고요. 13대 대선. 네, 13대 대선. 네. 한 9% 가까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만큼 이번에 80%가 넘느냐 이것이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80%를 넘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사전투표율이에요. 네. 사전투표율이 26.6%나 기록을 했거든요. 자, 근데 사전투표율이 26%가 왜 높냐를 얘기했을 때 총선보다 높다든지 지선보다 높다. 이건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 총선은 전체 투표율이 58%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58%의 사전투표율 12%면 그것과 비교해서 20%를 넘었다 했을 때 지금은 70% 아닙니까? 80%.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제가 한번 비교를 다른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미국의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40%입니다. 근데 우리는 26%인데요. 비교를 하면 미국은 주마다 틀리지만
하지만 가장 이 날짜가 긴 그런 주가 거의 30일 가까이 돼요. 또 뭐 가장 적은 주도 한 2주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투표를 해서 40%인데 우리는 단 이틀 만에 26.6%를 기록했다. 그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에 투표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투표율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대선의 이제 87년 이후에 대선 투표율은 결국에는 U자 곡선을 그릴 거라 봅니다. 예. 처음에 87년 개헌 직후에 실시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89.2%였는데 네. 그 후로 양김씨가 대통령 당선될 때는 81%, 80%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예.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될 때는 63%까지 저점을 찍어서 네. 다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75.8%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 다시 상승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U자 곡선을 그리는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럼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느냐? 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투표율이 전 세계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지면서 비상이 걸렸어요. 네. 이러면은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 네. 거기에서 그거를 투표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전 투표 제도의 도입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에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얼리 보팅 제도라 그러는 게 도입이 되면서 네. 미국의 투표율도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번에 높아진 이유는 일단은 탄핵 정부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사전 투표의 이틀 도입됨으로 인해서 투표율이 사실상 3일이 된 거 아닙니까? 네. 3일이 된 데다가 오늘 투표 날짜도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2시간 더 할 수 있다는 거. 바로 이런 측면까지 가미가 돼서 결국에 투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투표율이 높아지는 건 이제 투표율이 높을 때는 보면 어떤 대형 이슈가 있을 때 투표율이 보통 높아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어느 쪽이 일방적이다 이러면 투표율이 좀 낮아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아마 이때까지 우리가 정치 허무주의라는 게 투표율을 낮추는데 네. 그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정치를 뭐 여기에 대해서 나와 별개의 문제고 네. 내가 해봤자 뭐 국정이 나아지는 것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촛불 집회, 태극기 네. 집회를 거치면서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에 유사한 어떤 효과가 이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의사를 이번에 확실히 표시하겠다. 태극기나 촛불은 다 그런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장애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의사 표현이 사전 투표율도 높여졌고, 그다음 본 투표율도 아마 그 역대 80%를 넘기지 않을까. 예.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하는 거는 그렇군요. 네. 이번 사전 투표율은 26%로 나왔는데 이 지역별 말고 연령별 비율은 아직 안 나왔죠. 네, 사전 투표의 연령별 비율은 아직 안 나왔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전 투표는 출구 조사도 금지돼 있기 때문에 네. 뭐 누구에게 투표했냐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오늘 뭐 지상파 방송 3사가 출구 조사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네. 그 출구 조사를 할 때는 이제 사전 투표가 26%나 되니까 이걸 반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선관위에서 미리 그 인구 통계학적 그런 걸 받아가지고 네. 그걸 반영을 해서 이제 나중에 출구 조사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약간의 보정 작업을 거쳐서 발표를 한다는 말인 거죠. 네, 그렇군요. 오늘 걱정이 한 가지가 비가 예보가 돼 있는데 비가 오면 좀 투표율이 낮아지는 그런 영향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아마 선거가 저희가 거의 한 12월 달에 거의 매 선거마다 그렇게 예. 치러졌는데 비가 오는 선거는 아마 최초일 것 같아요. 장미 대선도 최초이지만 그런데 이제 5년 전에 75.8%를 기록했을 때 그때 사실 기온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당시에 영하 10도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겨울, 5년 전 겨울에서 가장 12월 달에 가장 최저의 어떤 기온을 기록한 날이었기 때문에 네.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오지 않았다 이런 지금 자평인데 오늘 비가 오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 투표에 참여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한 가지는 또 좋은 점도 있는 게 아니냐. 네. 왜냐하면 네. 지금 한 사흘 동안 굉장히 황사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심했는데 비가 와서 좀 씻겨서 공기가 좀 맑아지는 네. 그런 좋은 점도 있지 않느냐. 해석하기 나름일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투표한다면 투표의 의지만 있다면 그렇죠. 비가 오더라도 사실은 그 비는 이 봄비 좋은 비다 네. 고 생각을 하고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 변호사님 보면 또 이번에 근데 지역별 투표율이 나왔거든요. 보면 호남은 되게 높게 나오고 또 TK는 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수층의 표심이 좀 흔들리고 있다. 아직까지는 고심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바로 그거죠. 네. 호남이라든가 지금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높이 나온 곳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이미 그 많은 분들이 어떤 표심을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 그 대구가 지금 22%로 가장 낮은 사전 투표를 기록했는데 예. 아마 그 보수 후보가 상당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뭐 심지어 조원진 후보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보수층들이 아직 그 표심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게 또 아마 그 사표 방지 심리의 영향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과연 그 유력 후보에 대항할 수 있는 보수 후보가 과연 누굴까를 아직도 네. 투표 날까지 결정을 못했다는 거죠. 그 22% 결정한 사람들은 사전 투표한 사람들이 이미 누가 어떻게 되든 나 소신껏 투표하겠다는 분들은 사전 네. 투표에 나가서 결정했을 건데 많은 대구 경북 분들이 네.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다. 오늘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투표장에서. 네. 보수 후보들에 대한 이런 지지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낮아서 보수층 지지자들이 이 상당히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결국 보수표가 어디로 가느냐 또는 뭐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느냐 이게 또 최종 네. 투표일이랄지 아니면은 판세에도 좀 영향을 좀 주기는 상당히 주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사전 투표에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호남보다는 영남의 투표율이 낮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영남에 이제 보수층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수층의 투표율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로 오늘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히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전 투표에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영남에서 투표율이 높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보수표에 이 보수의 부동층이 많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보수층의 투표율이 과거보다는 저는 상대적으로 좀 낮을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얼마 전 사전 투표 때보다는 다시 약간 복원될 가능성은 있지만 왜 그러냐? 보수층은 이번에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네. 뭔가 이 정치에 대한 어떤 실망과 네. 여러 가지 회의감을 가진 사람이 좀 상대적으로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적 투표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런데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샤이 보스라고 하는 정치 네. 의사를 별로 표출하지 않는 현상이 생겨났고 네. 또 하나는 반기문 전 총장을 원래 지지했던 사람들이 계속 후보를 그 사이에 바꿔오는 네. 거의 노마드 보스들이 또 생겨나서 그러니까 샤이 보스와 노마드 보스들이 오늘 이제 결심을 해가지고 과연 누구 쪽으로 표를 더 몰아주느냐 네. 하면서 이제 오늘 막판에 고심을 해서 투표장에 나올 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의 보수층 여론을 대변하는 그런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을 통해서 한국 대선에서 중도 또는 보수표가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막판 격차가 좁혀질 수도 있다. 네. 뭐 이렇게 예상을 해서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대선의 세 번째 변수 또는 뭐 관전 포인트라고 네. 할까요? 그게 또 이 4번 후보, 5번 후보가 얼마나 득표를 하게 되느냐 이게 또 관심인데 이제 특정 후보의 득표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예단을 할 수도 없고요.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이게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그동안 상당히 두 개 당이 좌지우지했던 한국의 정치 지형이 이 다당제로 옮겨가는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 상당히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그런 어떤 군소 정당의 후보들이 약진을 못하는 이유가 후보 단일에 대한 네. 압력. 예. 그러니까 양대 진영의 어떤 정치가 지속되면서 제3, 제4 정당의 후보들과 이렇게 이쪽 진영으로는 통합해야 된다. 이쪽 진영으로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압박이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째나 양당의 어떤 그런 정치 제도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후보 단일화가 없는 첫 번째 선거.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가 끝내 실패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 했는데 네.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그 상대를 하느냐 이런 어떤 표현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군소 정당에서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었거든요. 네. 총선에서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네. 세울 수 있는 게 근데 이번 4.23 총선부터 사실 정당 투표가 굉장히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사실은 그렇게 제1야당 또는 제1여당과 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당 득표율을 높이면 네. 그만큼 또 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계산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번에서 선전을 만약 한다면 앞으로 지선이라든지 혹은 또 총선에서 굉장히 큰 입지를 굳힐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충분히 있었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다자구도가 가능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저도 한마디 네. 얘기하자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그동안 많은 선거에서 단일화 드라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이번엔 단일화 드라마가 온갖 언론에서의 그리고 평론가들의 예측에 혹시 있느냐 없느냐 말이 많았지만 결국엔 단일화 없이 막을 내리고 이제 소위 다당 오자 대결로 마무리되는 투표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됐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다당제도 가는 과연 길이 열리게 되느냐 하는 관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TV 토론이 상당히 멍석을 깔아준 측면이 있어요. TV 토론이 6차례나 진행되면서 5당 후보에게 똑같은 발언 시간을 할애해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4당, 5당 후보는 오히려 또 공격을 덜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연스럽게 자기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장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의 그동안은 왜 그럼 1, 2, 3당 후보가 아닌 특히 양당이 아닌 후보들이 그동안 고전을 했느냐.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제도적으로. 헌법상으로 대통령 중심제라는 거는 양당제와 친화성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그 선거제도상으로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이 군소정당이 여러 가지 발을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소위 분단 체제에서는 항상 보역 구도로 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3세력이 발붙이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 두 후보가 과연 두 자릿수 지지율을 과연 얻어낸다면 바로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을 통해서 다당 제도로 가는 길도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님 보면은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들은 전략적 선택을 하는 편인데 이 비문 진영의 단일화를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왜 이게 안 일어났다고 보시는지? 제가 볼 때는 단일화가 안 되는 이유는 사실 그게 그 대통령 선거 결과에 이미 좀 많은 부분 그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예측을 하고 있다면 그 단일화가 안 되고 계속 사퇴했을 경우, 그다음 단일화 했을 경우 그 본인의 어떤 앞으로 정치적 그 장래 이걸 고려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단일화 하지 않고 그 어떤 일정 15%나 뭐 20% 정도 얻었을 때는요. 그분이 그 정당 내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만일에 사퇴를 해버리면은 그분의 정치적 장래는 상당한 암초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장래 재기 가능성이 있는지, 특히 우리나라 같이 정치 지형이 아주 변화가 심한 나라에서 어떤 단일화에서 물러났을 경우에 재기의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해서 단일화를 갖다가 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4, 5번 투표의 득표율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이번 대선을 계기로 양당 구도가 다당 구도로 옮겨갈지, 또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관심이 가는 포인트가요. 이 영호남 지역, 영남하면은 보수 진영의 표를 던져주고 호남하면은 또 진보 진영의 표를 던져주는 이런 지역 대결이 그동안 우리 대선의 상당히 큰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 대선은 이런 지역 대결이 깨지느냐 이것도 상당히 관심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동안 역대 대선을 보면은 16대 대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북과 경남,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의 표심이 확실히 갈렸고요.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몰표를 몰아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이죠. 18대 대선을 봐도 경북, 전북, 전남, 호남은 80% 후반대로 그렇게 문재인 후보에게 지지를 몰아줬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게 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중에 누가 더 이제 승기를 잡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호남의 경우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합쳐서 3석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민의당 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남 조직을 사실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 사실 많이 이제 좀 지지세를 회복하고 했지만 또 막상 투표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또 호남 같은 경우에는 세대 간 투표가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좀 젊은 층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좀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그런 경향이 나타났었고요. 영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좀 그러니까 영남, 부산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지지율이 예전에 비해서 잘 나왔기 때문에 또 영남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면은 지금 이제 영남에서 어느 후보에게 몰표가 몰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 상황에서는 진짜 지역주의가 엄청나게 약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소위 깜깜이 기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약간의 결집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 깨보면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우리 정치의 아주 고질병인 지역주의는 이번에 사라지지는 않지만 약화되는 건 사실이다. 약화되는 건 사실이다. 왜 그러냐? 일단 호남에서의 한 후보에게 약간 90% 가까운 몰표가 가는 현상이
이번에는 한 사람한테 그 정도 가기는 어렵다. 네. 최소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표를 일정하게 나눠 갖는 비록 한 대등하게 나눠 가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7대3이나 6대4 이런 식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다가 심상정 후보도 일부 표를 얻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90%가 집중되는 이런 현상은 없어질 거고요. 영남의 경우도 보면은 지금 부산 경남에 고향을 둔 이 유력 세 후보가 다 부산 경남에 고향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 그다음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가 다 부산 경남 출신이기 때문에 부산 경남이라든가 대구 경북에서 어떻든 누가 1등을 하든 간에 표가 3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근데 한 사람에게 표가 좀 더 쏠리는 현상은 분명히 막판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집중해서 표를 얻어가는 그런 현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역주의는 약화가 된다. 그 대신 세대별, 연령대별로 득표율 차이는 이번에도 여전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대선의 4대 관전 포인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